비행기 내부에서 한 외국인 대기업 재벌이 쓰러지자 여군 최초의 3스타 군단장 여성이 나타나 그 노인의 목에 만년필을 찌르면서 충격적인 응급처치가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군단장. 27개의 사단과 여단,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며 철의 삼각지대를 지키는 제3군단의 살아있는 전설. 어깨 위에 빛나는 세 개의 별은 그녀가 걸어온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음을, 그러나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훈장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원. 군 내부에서는 그녀를 경외와 존경을 담아 강철 백합이라 불렀다. 백합처럼 고결하고 순수한 인품을 지녔으되 그 의지와 결단력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갑다는 의미였다. 지금 그녀는 군복이 아닌 단정한 실크 블라우스와 슬랙스 차림으로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의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샴페인 한 잔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활주로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주기장을 떠나 활주로로 향하는 거대한 항공기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저 강철 새들 중 하나에 곧 그녀의 몸이 실릴 터였다. 이번 비행은 공무가 아니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노부모의 병환이 깊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마련한 개인 휴가였다. 군단장이라는 막중한 직책 때문에 1년에 한 번 찾아뵙기도 힘든 불효를 저지르고 있던 터라 동생의 다급한 연락을 받았을 때 그녀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육군 참모총장의 특별 배려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열흘간의 휴가를 명받았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다.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휴전선 너머의 적들이 단 한순간이라도 도발의 의지를 품는다면 그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낡은 갈색 가죽 수첩이 놓여 있었다. 육군 간호사관학교생도 시절부터 그녀의 손때가 묻은 그녀의 또 다른 자아와도 같은 물건이었다. 그녀는 본래 총 대신 메스를 잡았던 생명을 살리는 간호장교였다. 육군 최전방 GOP 부대 의무실에서 근무하며 지뢰를 밟은 병사, 총기 오발 사고로 쓰러진 병사 등 전쟁보다 더 비참한 평시의 희생자들을 수없이 목격했다. 피가 낭자한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며 생명의 연약함과 존엄함을 배웠고 부족한 의료 여건 속에서도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녀의 인생이 바뀐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서였다. 적의 특작부대가 아군 지휘부를 기습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 중 그녀가 속한 의무부대는 고립되었다. 통신이 두절되고 지휘 체계가 붕괴된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녀는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동시에 흩어진 병력을 수습하여 방어선을 구축하고 적의 예상 침투로에 부비 트랩을 설치하여 역습을 가하는 등 의무장교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전술적 판단과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녀의 활약 덕분에 훈련은 아군의 승리로 끝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당시 합참의장은 그녀를 직접 호출했다. 한대위. 자네는 의무대에 있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야. 전투병과로 전과할 생각 없나?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모두가 만류했다. 하지만 그녀는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깨달았던 것이다. 한 명의 의사가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유능한 지휘관 한 명은 수십만 명의 생명을 전쟁의 참화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그 후 그녀는 피나는 노력 끝에 전투병과로 전과했고 남성 군인들도 버티기 힘든 최전방 보병부대 지휘관 코스를 차례로 섭렵했다. 수많은 편견과 유리천장을 자신의 실력으로 깨부수며 마침내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라는 신화를 써내려간 것이다. 한지원 고객님, 탑승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운지 직원의 안내에 그녀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수첩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일반 승객들과는 분리된 퍼스트 클래스 전용 탑승구였다. 최고의 예우와 안락함이 보장된 공간.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태평양을 건너는 이동수단일 뿐이었다. 그녀가 탑승한 대한항공 K25편의 퍼스트 클래스는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독립된 스위트 구조로 되어 있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몸을 묻고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의 귀에 옆 스위트에서 들려오는 거칠고 오만한 목소리가 날아와 박혔다. 그깟 반대 여론 때문에 미군 납품 계약을 미루겠다는 거요? 당장 내 이름으로 국방성에 연락해서 압력을 넣어. 내가 누군지 잊었나? 윌리엄 헌트. 미국과 한국의 군수 산업을 동시에 주무르는 거물이자 막대한 부를 축적한 억만장자였다. 강지원 역시 그의 이름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녀가 지휘하는 군단에도 그의 회사에서 만든 첨단 장비들이 상당수 보급되어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관심을 껐다. 곧 이륙할 것이고 십수시간의 비행 동안 마주칠 일도 없을 터였다. 비행기는 부드럽게 활주로를 미끄러져 나가 이내 강력한 굉음과 함께 창공으로 솟아올랐다. 지상의 불빛들이 점점이 멀어지고 비행기가 두터운 구름을 뚫고 올라서자 창밖에는 칠흑 같은 우주와 총총이 박힌 별들의 바다가 펼쳐졌다. 강지원은 그 비현실적인 풍경을 바라보며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잠시나마 군단장 한지원이 아닌 딸 한지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옆자리에서 운명의 톱니바퀴가 소리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톱니바퀴가 자신을 거대한 운명의 무대 한가운데로 밀어 올리리라는 것을. 퍼스트 클래스의 저녁 식사는 지상의 최고급 레스토랑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향연이었다. 반짝이는 은식기와 크리스털잔 그리고 담당 승무원의 우아하고 절제된 서빙이 공간의 품격을 더했다. 강지원은 전체 요리로 나온 가벼운 샐러드를 천천히 맛보며 창밖의 별들을 응시했다. 군단 식당의 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늘 긴장 속에서 부하들과 함께 나누던 그 거친 식사가 그리웠다. 옆 스위트의 윌리엄 헌트는 최고급 캐비아를 곁들인 샴페인을 시작으로 두툼하게 구워낸 최상급 스테이크를 주문했다. 그는 날카로운 나이프로 고기를 썰며 맞은편에 앉은 비서에게 쉴 새 없이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긴장과 효율이라는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강지원은 그와 자신 사이에 놓인 얇은 벽이 마치 다른 두 세계를 가르는 국경처럼 느껴졌다. 메인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올 무렵이었다. 갑자기 헌트의 스위트에서 격렬한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쿨럭쿨럭. 컥. 처음에는 음식이 잘못 들렸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기침은 멎지 않았고 점차 숨이 넘어가는 듯한 고통스러운 소리로 변해갔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담당 승무원이 당황하며 달려갔다. 강지원이 고개를 돌려 옆을 보았을 때 헌트는 이미 자신의 목을 두 손으로 움켜쥔 채 의자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섭게 붉어졌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튀어나올 듯했다. 스테이크 조각이 그의 기도를 정통으로 막아버린 것이다. 하임리히법을 빨리 퍼스트 클래스를 총괄하는 사무장이 소리쳤다. 승무원들이 달려들어 거구의 헌트를 뒤에서 끌어안고 복부를 강하게 밀어 올렸지만 깊숙이 박힌 고깃덩어리는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헌트의 얼굴은 붉은색을 넘어 보랏빛으로 이내 검푸른 청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퍼스트 클래스의 고요와 품격은 순식간에 깨졌다. 승객들의 나지막한 수군거림, 승무원들의 다급한 발소리, 그리고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한 인간의 소리 없는 절규가 뒤섞였다. 기내에 의사나 간호사 계십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사무장의 절박한 외침이 기내 방송을 통해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코노미 클래스에서도 비즈니스 클래스에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1만 미터 상공에 고립된 공간, 그 어떤 현대의학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이었다. 헌트의 몸부림이 점점 잦아들었다. 그의 팔다리가 힘없이 축 늘어졌고 충혈되었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향했다. 의식소실. 뇌의 산소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채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1분 1초가 그의 생과 사 그리고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하고 있었다. 강지원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초고속으로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다. 환자 상태 완전 기도 폐쇄, 의식소실, 청색증 발현, 뇌손상 임계 시간까지 앞으로 1분 남짓, 하임리히법 실패. 남은 방법은 단 하나, 외과적 기도 확보술 뿐이다. 그녀의 이성과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성은 속삭였다. 나는 현역 군인이다. 이곳은 미국의 항공기이며 미국 영토의 연장선이다. 의료 면허도 없는 내가 섣불리 나섰다가 환자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외교 문제로 비화될 것이다. 내 군 경력은 물론 국가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 깊은 곳, 간호장교 시절의 기억이 새겨진 그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내 눈앞에서 나의 지식과 기술로 살릴 수 있는 한 생명이 쓰러져가고 있다. 내가 여기서 외면한다면 나는 평생 군복을 입고 조국을 지킨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부하들의 생명을 지키는 지휘관이 눈앞에 생명 하나 구하지 못하고 무엇을 지킨단 말인가. 그녀의 뇌리에 GOP 의무실에서 과다 출혈로 죽어가던 어린 병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군단장님, 아니, 그때는 중대장님이었지. 저 살고 싶습니다. 그 절박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어 수혈팩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의 팔을 걷어붙여 직접 수혈을 감행했던 기억. 그때의 무모한 열정이 강철 갑옷 아래 잠들어 있던 뜨거운 심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망설임은 끝났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을 막아서는 승무원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비키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퍼스트 클래스의 혼란을 일순간에 잠재웠다. 승무원들과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기품 있는 옷차림의 동양인 여성.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확신과 통제력을 담고 있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나타난 등대처럼 그녀의 존재 자체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었다. 고요 속에 터져나온 비명은 그녀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사무장, 이 좌석을 완전히 눕혀주시오. 수평으로. 그리고 즉시 의료용 키트를 가져오고 기내에 있는 가장 독한 술과 소독용 솜, 깨끗한 천을 모두 가져오시오. 다른 승무원들은 주변을 통제하고 이쪽으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주시오. 강지원의 입에서는 침착하고 막힘없는 지시가 흘러나왔다. 패닉에 빠져있던 승무원들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그녀의 명령에 따라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기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지휘관의 권위가 서려 있었다. 순식간에 헌트의 스위트는 긴급 수술실로 변모했다. 사무장이 떨리는 손으로 의료용 키트를 가져왔다. 강지원은 키트를 열고 내용물을 확인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기본적인 구급약품과 붕대뿐, 외과용 메스는커녕 날카로운 가위 하나 들어있지 않았다. 항공 보안 규정상 당연한 일이었다. 칼날이나 뾰족한 쇠붙이라도 줬소. 뭐든 찾아보시오. 그녀의 다급한 외침에 승무원들이 기내를 샅샅이 뒤졌지만
플라스틱 나이프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없었다. 헌트의 맥박은 이제 거의 잡히지 않았고 피부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단 몇 분 안에 그는 뇌사 상태에 빠질 터였다. 절체절명의 순간 강지원의 뇌리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그녀의 가방 안에 잠들어 있는 아버지가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을 기념하며 선물해 주신 독일제 만년필이었다. 그 펜은 단단한 이리듐 펜촉을 가지고 있었고 몸체는 비어있는 튜브 구조였다. 이것뿐이다. 그녀는 자신의 스위트로 달려가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아버지가 그녀의 이름을 직접 새겨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물건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 인간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승무원이 가져온 보드카를 만년필과 자신의 손에 붓고 소독했다. 그리고 펜을 분해하기 시작했다. 펜촉 부분을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날카로운 칼날처럼 만들고 잉크가 들어있는 몸통은 깨끗하게 비워내 임시 기도 튜브로 만들었다. 지금부터 이분의 목에 구멍을 뚫어 기도를 확보하겠소. 모두 동요하지 마시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요. 그녀는 헌트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그의 목덜미를 부드럽지만 정확하게 촉진했다. 수천 번의 훈련과 실전으로 그녀의 손가락은 가장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다. 울대뼈라 불리는 갑상연골,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위치한 반지 모양의 윤상연골. 그 사이에 움푹 들어간 지점 윤상갑상막. 피부 바로 아래에 위치한 생명의 통로였다. 그녀는 오른손에 날카로운 펜촉을 쥐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그녀의 심장 소리와 헌트의 목에 있는 작은 지점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백합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적의 심장을 꿰뚫는 강철 검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걱. 아주 작지만 분명한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녀의 손에 들린 펜촉이 헌트의 목 피부를 뚫고 들어갔다. 선홍색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거즈로 재빨리 피를 닦아내며 시야를 확보하고 정확히 계산된 깊이만큼 펜촉을 밀어넣어 질긴 막을 관통시켰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푸쉬그 하는 소리와 함께 막혀있던 공기가 터져나오며 작은 공기방울이 핏물과 섞여 솟구쳤다. 거의 멈춰있던 헌트의 가슴이 경련하듯 크게 부풀어 올랐다. 막혔던 하늘길이 열린 것이다. 강지원은 재빨리 속이 빈 펜대를 절개 부위에 조심스럽게 삽입했다. 그러자 헌트의 목에 꽂힌 펜대를 통해 흡하하는 거칠지만 분명한 호흡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의료용 테이프로 펜대가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그의 경동맥에 손가락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다시 뛰기 시작했다. 검푸르게 죽어있던 그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아왔다. 살았다. 세상에. 사무장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다른 승객들은 공포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 모든 것을 지휘한 강지원을 마치 신을 보듯 바라보았다. 강지원은 그제야 긴장의 끈을 놓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녀의 손은 헌트의 피와 보드카 그리고 만년필의 잉크가 뒤섞여 엉망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해냈다. 1만 미터 상공의 절망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펜을 칼날 삼아 한 인간을 죽음의 강에서 건져 올린 것이다. 잠시 후 헌트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의 초점 없는 시선이 허공을 헤매다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강지원의 얼굴에 멈추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왜 나를 살렸는가 하는 원망 섞인 질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미지의 여인에 대한 무한한 경외감. 강지원은 피 묻은 손으로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것은 군인이자 의사로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위로였다. 백합의 칼날은 가장 차가운 이성으로 가장 뜨거운 생명을 구해낸 것이었다. 강지원의 응급처치 후 퍼스트 클래스를 지배하던 죽음의 공기는 거치고 경이로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윌리엄 헌트의 목에 꽂힌 만년필 펜대는 기괴한 모습이었지만 그곳을 통해 새어나오는 희미한 호흡 소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다운 생명의 연주였다. 강지원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승무원들에게 헌트의 혈압과 산소 포화도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도록 지시하고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상처 주변을 깨끗한 거즈와 소독액으로 관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한 명의 승객이 아니었다. 이 하늘 위 응급실의 총책임자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다. 기장은 일본 관제탑과의 교신 끝에 최종 목적지를 미군 태평양 공군 사령부의 심장부인 요코타 공군기지로 확정했다. 헌트의 신원이 확인된 이상 사안은 단순한 항공기 비상 착륙을 넘어 미의한 양국의 중대 사안으로 격상되었다. 미 국방성은 펜타곤에서 직접 최정예 외상외과팀과 의전팀을 요코타 기지로 급파했다. 비행기가 어둠을 뚫고 서서히 고도를 낮추자 창밖으로 거대한 기지의 불빛이 지상에 그려진 별자리처럼 펼쳐졌다. 활주로에는 이미 수십 대의 구급차와 군용 차량이 번쩍이는 경광등을 켠 채 거대한 강철새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육중한 착륙음과 함께 비행기가 활주로에 멈춰 서자 미 공군 의무팀이 전용 트랩을 통해 전광석화처럼 기내로 진입했다. 환자는 어디 있소? 자신을 항공의무 후송대대장이라고 밝힌 미 공군 중령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의 시선은 곧바로 바닥에 누워있는 헌트와 그의 목에 박힌 기이한 물체에 고정되었다. 그의 얼굴에 스친 것은 의학적 호기심이 아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깊은 당혹감이었다. 대체 누가 이런 무모한 짓을 한 거요? 그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강지원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미군 중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군더더기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했소. 환자는 완전 기도 폐쇄로 심정지 직전 상태였고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소. 윤상 갑상막은 정확히 절개했고 현재 활력 징후는 안정 범위 내에 있소. 즉시 수술실로 이송해 이물질을 제거하고 기관 봉합 수술을 준비하시오. 미군 중령은 유창한 영어와 막힘없는 의학 용어를 구사하는 동양인 여성의 기세에 순간적으로 압도되었다. 그는 이 여성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직감하고 물었다. 실례지만 신분이 어떻게 되시오? 강지원은 말없이 품 안에서 자신의 공무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한지원. 신분증에 박힌 3개의 별과 선명한 직책을 확인한 미군 중령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육군 군단장. 한 나라의 지상군 병력 수만 명을 지휘하는 최고 지휘관. 그는 눈앞에 이 믿기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것은 일반인의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최고의 군인이 내린 최선의 판단이었다는 것. 그는 자세를 바로 하고 군인의 예의를 갖춰 그녀에게 경례했다. 상황 인계받겠습니다, 장군님. 조치에 감사드립니다. 헌트는 미군 의료진에 의해 신속하게 비행기 밖으로 옮겨졌다. 강지원 역시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서 미군 관계자들의 정중한 안내를 받아 트랩을 내려섰다. 그녀가 지상에 발을 내딛는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밤의 어둠을 대낮처럼 밝혔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전 세계의 주요 통신사와 방송사 기자들이 통제선 밖에서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한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 자신의 SNS에 올린 어떤 동양인 여성이 펜으로 사람을 살렸다는 짧은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 결과였다. 정말 만년필로 사람을 살린 것이 사실입니까? 한국군 장군님,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헌트 회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질문이 빗발쳤다. 강지원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 잠시 눈을 찡그렸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조용히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부모님을 만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피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의 어깨에는 대한민국 육군 전체의 명예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소란스러운 기자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저는 군인이기 이전에 한때 생명을 살리는 소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위급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부디 저에 대한 관심보다는 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짧고 담담한 한마디는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날 밤 강철 백합 한지원의 이야기는 전 세계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하늘 위 수술실, 펜으로 생명을 구한 강철 백합.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 미억만장자의 목숨을 구하다. 군인인가 의사인가 영웅 한지원의 두 얼굴. 그녀가 과거 간호장교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 그리고 육군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라는 상징성이 더해지면서 그녀는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포털 사이트는 그녀의 이름으로 마비되었고 청와대는 그녀에게 최고 무공 훈장을 수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녀가 지휘하는 제3군단 부대원들은 우리 군단장님에 대한 자부심으로 충만했다. 강지원은 요코타 기진의 귀빈 숙소에서 공식 조사를 받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세상은 그녀를 영웅이라 칭송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창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운명의 무대 한가운데로 떠밀려 올라왔음을 직감했다. 윌리엄 헌트는 미 본토 워싱턴 D.C.의 월터 리드 국립군 의료센터로 이송된 후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 그의 목에는 희미한 흉터가 남았지만 그것은 그에게 부끄러운 상처가 아닌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성스러운 증표와도 같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경험은 그의 오만한 인생관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 한지원 장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 깊은 감명과 함께 무한한 호기심을 느꼈다. 모든 공식 절차를 마친 강지원이 마침내 샌프란시스코의 부모님 댁으로 향하려 할 때 그녀에게 헌트 회장 측의 간곡한 연락이 닿았다. 그가 퇴원하기 전 반드시 그녀를 직접 만나 감사를 표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거절할 수 없는 요청이었다. 결국 그녀의 행선지는 샌프란시스코가 아닌 워싱턴 D.C.가 되었다. 월터 리드 병원 최상층, 대통령조차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특별병실에서 다시 만난 헌트는 비행기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최고급 명품 셔츠 대신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초탈한 현자처럼 보였다. 내 인생의 항로를 바꿔놓은 분을 이제야 제대로 뵙는군. 장군. 헌트가 먼저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쾌차하셨다니 다행입니다. 강지원은 담담하게 그의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헌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평생 힘의 논리를 믿고 살아왔소. 더 강한 무기, 더 많은 돈.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유일한 법칙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나는 그날 깨달았소. 인간의 생명 앞에서 그 모든 것은 얼마나 하찮고 무력한 것인지를. 그는 자신의 목에 남은 흉터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소.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닌 창조에 있다는 것을, 살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이오. 헌트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철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내 남은 인생을 바칠 새로운 프로젝트요. 헌트 글로벌 재단. 내 전 재산을 출연하여 전쟁과 기아, 질병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 생각이요. 그의 눈이 뜨거운 열정으로 빛났다. 그리고 이 위대한 과업을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오.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명감으로 이 재단을 이끌어줄 사람. 나는 지난 며칠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떠올렸지만 결국 답은 한 사람뿐이었소. 바로 당신 한지원 장군이요. 강지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과분한 제안이십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제게는 조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이요. 헌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더 크게 보시오, 장군. 당신이 군단장으로서 지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요. 그러나 이 재단을 맡는다면 당신은 인류 전체의 평화를 지킬 수 있어. 분쟁 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백신을 공급하고 자연재해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집을 지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그 강철 백합이라는 이름에 가장 어울리는 일이 아니겠소? 헌트의 말은 강지원의 심장을 정확하게 관통했다. 그녀가 군인의 길을 걸으며 마음 한편에 묻어두어야 했던 간호장교 시절의 순수한 꿈.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 열망. 헌트의 제안은 단순한 스카우트 제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잊혀진 자아를 일깨우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당신에게는 재단의 모든 전권과 무한한 자원을 주겠소. 어떤 정치적 압력이나 관료주의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당신의 신념에 따라 세상을 바꾸어 나가시오. 이제 그만 그 무거운 군복을 벗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날개를 펼치시오. 이것이 당신을 죽음에서 구해낸 나에게 당신이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빚이요. 그의 마지막 말은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강지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조국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인류를 위해 봉사하며 자신의 오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있었다. 그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늙은 부모님을 떠올렸다. 평생 딸이 군복 입고 험한 곳에 있는 것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셨던 분들. 만약 딸이 세계 최대 자선재단의 총수가 되어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강철 같던 그녀의 신념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워싱턴 D.C. 를 떠나 마침내 샌프란시스코의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강지원의 마음은 안개 낀 항구처럼 혼란스러웠다. 수년 만에 만난 부모님의 깊어진 주름과 쇠약해진 모습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헌트의 제안은 밤낮으로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언론과 사람들이 그녀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군의 상징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세계적인 인도주의의 아이콘으로 거듭날 것인가. 그녀는 며칠 동안 모든 연락을 끊고 평범한 딸로 돌아갔다. 거동이 불편해진 아버지를 부축해 집 앞 공원을 산책하고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집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도 그녀의 내면의 폭풍은 멎지 않았다. 그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서 그녀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결정의 실마리는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찾아왔다. 금문교 너머로 붉은 석양이 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의 아버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원아, 내가 처음 육사에 그것도 간호장교로 가겠다고 했을 때 아비는 참 기뻤단다. 사람 살리는 귀한 일을 하겠다니. 그런데 내가 전투병과로 옮긴다고 했을 땐 솔직히 많이 무서웠다.
내 딸이 다치고 고생할까봐. 하지만 너는 언제나 아비의 걱정을 뛰어넘어 스스로를 증명해냈지. 이 나라의 수많은 아들, 딸들을 지키는 훌륭한 장군이 되었어. 나는 그런 내가 한없이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이제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 군인 한지원이 아닌 인간 한지원으로서 내 가슴이 가장 뜨겁게 뛰는 일을 하거라. 아비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변함없이 너를 믿고 응원할 것이다. 아버지의 말은 굳게 닫혀있던 그녀 마음의 빗장을 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군인이라는 명예를 잃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라는 상징성과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려 자기 자신의 진짜 욕망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낡은 가죽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생도 시절의 서툰 글씨로 적어놓은 자신의 좌우명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나의 칼은 가장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길을 결정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수많은 언론의 예상을 깨고 가장 먼저 자신의 부대가 있는 강원도 철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며칠 후 국방부 기자실에서 그녀의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각 잡힌 전투복 차림으로 연단에 선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고 결연해 보였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군단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회견장은 술렁였다. 모두가 그녀가 헌트 재단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저는 헌트 회장님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저는 그분께 더 큰 비전을 제안했습니다. 저 한 사람을 영입하는 대신 세계 평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군대, 바로 대한민국 육군과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말입니다. 회견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앞으로 헌트 의아로케이 육군 재단이 공식 출범할 것입니다. 헌트 재단의 막대한 자금과 기술력, 그리고 우리 육군의 뛰어난 공병, 의무 수송 능력이 결합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분쟁 및 재난 지역에 가장 먼저 달려가 가장 효율적으로 구호 및 재건 활동을 펼치는 글로벌 신속대응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군의 임무를 전쟁에서 평화 구축으로 확장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실려 있었다. 저는 제 어깨에 별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별의 무게만큼 더 큰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군단장인 동시에 전 세계의 고통받는 이웃들을 지키는 평화유지군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 강철 백합 한지원이 선택한 영광과 고난의 길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가장 위대하고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다. 그녀는 개인의 영달을 택하는 대신 자신의 위치에서 국가와 군, 그리고 인류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타전되었다. 윌리엄 헌트는 역시 내가 본 사람이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장군을 넘어선 위대한 전략가다. 그녀와 함께 인류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어 영광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최고의 군단장을 지켜낸 동시에 세계를 이끄는 리더를 얻었다며 열광했다. 강철의 심장이 내린 위대한 선택. 그녀는 강철 백합이라는 이름처럼 가장 단단한 현실에 뿌리 내린 채 가장 고결한 이상을 향해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헌트 의아로케이 육군 재단의 출범은 전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막대한 민간 자본과 한국과의 정규군이 결합된 전례 없는 형태의 인도주의 기구의 등장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초강력 태풍 나비가 핥히고 지나간 동남아시아의 섬나라 마리타 공화국에 대한 긴급 구호 및 재건 활동이었다.
태풍은 국가 기관망을 마비시켰고 부족한 구호 물품을 둘러싼 지역 부족 간의 유혈 충돌까지 벌어지며 국가는 내전 직전의 혼란에 빠져 있었다. 강지원은 대한민국 철원의 제3군단 지휘통제실에서 작전을 지휘했다. 그녀의 앞에는 군사작전용 지휘 통제 시스템과 함께 헌트 재단이 구축한 최첨단 글로벌 위성 통신망이 연결된 거대한 스크린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실시간으로 현장의 위성 사진과 드론 영상을 전송받으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마리타 공화국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것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러나 평화를 위해 사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지휘였다. 그녀는 자신의 부관이자 가장 신이 많은 부하인 이서현 대령을 현장 지휘관으로 파견했다. 그리고 육군 최정예 공병대대와 의무대대, 수송부대로 구성된 대한민국 평화유지군 ROKU PKO 제1진이 미군의 수송기 지원을 받아 마리타 공화국으로 날아갔다. 하지만 현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낯선 군복을 입은 외국 군대의 등장은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던 현지 주민들에게 오히려 경계심과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현지에 먼저 와 있던 국제 비정부기구 NGO 활동가들 역시 군의 개입에 대해 인도주의 활동의 순수성을 해칠 수 있다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이서현 대령이 이끄는 우리 군 장병들은 전투보다 더 어려운 문화와 불신의 벽에 부딪혀야 했다. 보고를 받은 강지원은 즉시 마리타 공화국으로 날아갔다. 그녀는 전투복 차림으로 현지 지휘관들과 NGO 대표들, 그리고 부족 족장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우리는 이곳을 점령하러 온 군대가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고통을 나누고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온 친구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때로는 통역을 통해 진심을 다해 그들을 설득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공동의 적은 질병과 굶주림 그리고 절망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의 깃발 아래 힘을 합쳐야 한다. 그녀의 카리스마와 진정성 넘치는 연설은 얼어붙었던 분위기를 녹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의 약속을 증명했다. 작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육군 공병대대는 불과 며칠 만에 태풍으로 끊어진 핵심 교량을 복구하여 고립되었던 수십 개 마을의 구호의 길을 열었다. 의무대대는 최첨단 장비를 갖춘 야전 병원을 설치하고 현지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했던 중상자들을 수술하며 기적을 만들어냈다. 수송부대는 헌트 재단이 제공한 연료와 부품으로 밤낮 없이 헬기와 트럭을 움직여 가장 깊은 오지 마을까지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했다. 강지원 자신도 지프차를 타고 매일같이 현장을 누볐다. 그녀는 흙탕물에 빠진 트럭을 장병들과 함께 힘을 합쳐 밀었고 부모를 잃고 넋이 나간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멀리 있는 별이 아니었다. 그들과 똑같이 땀 흘리고 함께 아파하는 동료이자 이웃이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두 부족 간의 갈등이 폭발하여 유혈 충돌 직전까지 갔을 때 찾아왔다. 강지원은 단신으로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두 부족의 족장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당신들이 서로에게 겨누는 이 칼은 당신들의 아이들을 굶주리게 하고 병들게 할 뿐이다. 당신들이 진정으로 싸워야 할 상대는 서로가 아니라 이 땅을 핥히고 간 재앙이다. 나와 우리 군은 당신들이 다시 일어서는 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칼을 거두고 대신 손을 내밀어라. 그녀의 용기와 진심 앞에서 족장들은 마침내 서로에게 겨누었던 칼을 거두고 악수를 나누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지 주민들과 구호 활동가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평화유지군은 단순한 외국 군대가 아닌 진정한 평화의 사도로 불리게 되었다. 강지원은 군의 힘이 오직 파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때로는 그 어떤 구호단체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해냈다. 강철 백합의 깃발 아래
새로운 시대의 평화유지군이 그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마리타 공화국에서의 성공적인 임무는 헌트 의아로케이 육군 재단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다음 시험대는 훨씬 더 가혹하고 위험한 곳이었다. 중앙아시아의 고원지대 카르탄과 바르샤라는 두 가상 국가의 국경선이었다. 오랜 영토 분쟁과 민족 갈등을 겪어온 두 나라는 최근 국경지대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을 벌였고 수십만 명의 전쟁 난민이 발생하여 국경 너머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국제사회는 양국의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하여 섣불리 개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지옥 같은 무법지대에 가장 먼저 깃발을 꽂은 것이 바로 헌트 의아로케이 육군 재단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국경 완충지대에 대규모 난민 캠프를 설치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번 임무는 단순한 재난 구호와는 차원이 달랐다. 장병들은 언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준전시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강지원은 제3군단 지휘통제실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굳은 표정으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수백 개의 텐트가 세워지고 식량을 배급받기 위해 끝없이 늘어선 난민들의 행렬이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주변을 경계하며 지키고 서 있는 대한민국 군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호전적인 성향의 카르탄 군부 지도자 타라소프 장군이 난민 캠프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그는 난민들 속에 적국인 바르샤의 스파이와 게릴라들이 숨어 있다며 즉시 캠프를 철거하고 대한민국 평화유지군을 철수시키라는 최후 통첩을 보내왔다.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캠프를 포격하여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협박과 함께였다. 강지원은 인생 최악의 딜레마에 빠졌다. 타라소프의 요구대로 철수한다면 수십만 난민들은 오갈 데 없이 버려져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카르탄 군의 학살 위협에 노출될 터였다. 그것은 인도주의의 완전한 실패이자 재단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였다. 하지만 캠프에 남는다면 그것은 젊은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평화유지군은 교전 규칙상 먼저 공격을 받지 않는 한무력을 사용할 수 없었다. 적의 포탄이 캠프에 떨어지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청와대와 국방부에서는 연일 우려를 표하며 병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라는 압박을 보내왔다. 지휘통제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모든 참모들이 침묵한 채 그녀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결정 하나에 수십만 명의 운명과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강철 백합은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철수도 현상 유지도 아닌 적극적인 평화 강제 작전을 구상했다. 그녀는 먼저 헌트 재단의 정보팀을 동원해 정보전을 시작했다. 타라소프 장군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비무장 민간인들을 학살하려 한다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전 세계 언론에 유포했다. 동시에 카르탄 내부의 반정부 세력에게 이 정보를 흘려 그의 리더십에 균열을 일으켰다. 다음으로 그녀는 이서현 대령에게 비밀 지령을 내렸다. 야간을 틈타 난민 캠프의 위치를 포격 예상 지점에서 벗어난 그러나 방어에 훨씬 용이한 계곡 안쪽으로 은밀하게 이동시키도록 했다. 동시에 육군의 최첨단 드론 부대를 동원하여 타라소프 군의 포병 부대 위치와 지휘 통신망을 24시간 감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타라소프 장군에게 직접 화상 통화를 연결했다. 모니터에 나타난 타라소프의 얼굴은 오만함과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동양에서 온 계집 장군이 감히 나에게 맞서겠다는 건가? 내년의 군인들을 모두 시체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당장 꺼져라. 강지원은 그의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응수했다. 나는 당신과 전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장군. 하지만 당신이 무고한 난민들에게 손을 댄다면
당신은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될 것이고 당신의 군대는 국제사회의 응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부하들을 명예로운 군인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비겁한 학살자로 만들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격분한 타라소프는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는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통신을 끊었고 잠시 후 카르탄 군의 포병 부대에서 불길이 솟구쳤다. 포탄들이 굉음을 내며 난민 캠프가 있던 이전 위치를 향해 날아들었다. 지금이다. 강지원의 명령이 떨어졌다. 그녀는 포격이 시작된 순간을 명백한 적대 행위로 규정하고 교전 규칙에 따라 즉각적인 자위권 발동을 승인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표는 적의 섬멸이 아니었다. 그녀는 헌트 재단의 기술 지원을 받은 전자전 EMP 드론을 출격시켜 타라소프 포병 부대의 지휘 통신망과 레이더 시스템을 마비시켜버렸다. 포탄들은 순식간에 눈뜬 장님이 되어 엉뚱한 산비탈에 떨어졌고 포격은 멎었다. 타라소프는 자신의 모든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것에 경악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상대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한 것이다. 그는 강지원이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전쟁의 규칙을 새로 쓰는 무서운 전략가임을 깨달았다. 결국 그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내부의 반발에 밀려 군대를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다. 강지원은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을 막아냈다. 그녀는 군사적 힘이 어떻게 평화를 강제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를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증명해 보였다. 강철의 시험을 통과한 그녀의 리더십은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지에 올라서고 있었다. 카르탄 국경에서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후 강지원은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었고 세계의 유수 대학과 연구소에서 그녀에게 명예박사 학위와 강의 요청이 쇄도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묵묵히 대한민국 철원의 지휘통제실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한 통의 국제 전화가 걸려왔다. 윌리엄 헌트의 비서였다. 헌트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이제는 정말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소원은 강지원 장군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거대한 별이 이제 우주 저편으로 쓰러져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지원은 모든 일정을 미루고 다시 미국 플로리다의 헌트 저택으로 향했다. 야자수와 에메랄드빛 바다는 여전했지만 저택을 감싼 공기는 무겁고 슬펐다. 그녀가 안내받은 침실에서 만난 헌트는 예전의 총명함을 잃고 이제는 희미한 숨결의 의지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왔군, 나의 자랑스러운 파트너. 헌트가 힘겹게 눈을 뜨며 속삭였다. 강지원은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앙상하게 마른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헌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당신 덕분에 내 마지막 인생은 무기상이 아닌 희망을 파는 사람으로 끝낼 수 있게 되었어. 고맙소, 장군. 내게 진짜 명예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장대한 인생의 마지막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석양의 빛을 이어받아 새로운 아침을 열어야 할 운명이었다. 국적도 나이도 성별도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생명과 평화라는 공통의 가치 아래 그 누구보다도 깊은 동지애로 묶여 있었다. 헌트는 마지막 힘을 내어 자신의 변호사를 불렀다. 그리고 강지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마지막 유언장에 서명했다. 그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나의 모든 재산으로 운영되는 헌트 EROK 육군 재단의 모든 소유권과 의결권을 대한민국 육군 중장 한지원 개인에게 상속한다. 재단의 이름에서 나의 이름을 지우고 오직 그녀의 비전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을 명한다. 강지원은 경악했다. 회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일개 군인입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유산을. 헌트가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일개 군인이 아니오. 당신은 인류의 희망을 이끄는 지휘관이야. 나는 당신을 믿소. 당신이라면 이 돈을 가장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요. 이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투자요. 그는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약속해 주시오. 이 힘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해내겠다고. 당신의 그 강철 같은 의지로 세상의 모든 슬픔과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해.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다. 강지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이것은 한 인간의 마지막 소원이자 자신에게 주어진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녀가 이 유산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그녀의 삶의 목적 그 자체가 되었다. 약속하겠습니다, 회장님. 제 모든 것을 걸고. 그녀의 대답을 들은 헌트의 얼굴에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길고 길었던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윌리엄 헌트라는 거대한 별이 졌다. 하지만 그의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모든 유산은 이제 강지원이라는 새로운 별에게로 옮겨져 더욱 밝게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장례식을 마친 후 강지원은 홀로 저택의 발코니에 섰다. 지는 별이 남긴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약속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녀는 이제 한 나라의 군단장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지도자가 되었다. 어깨는 무거웠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하고 단단했다. 강철 백합의 진정한 사명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윌리엄 헌트의 유언은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현역으로 복무 중인 한 나라의 군단장이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재단을 상속받는 전대미문이 사건. 법률가들은 유례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갑론을박을 벌였고 외교가에서는 한 개인에게 집중된 막대한 부와 영향력이 국제 질서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했다. 강지원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고심 끝에 그녀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장으로서 국가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한지원 재단의 총수로서 인류에 대한 봉사의 책임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하루는 두 개의 전장을 오가는 것과 같았다. 오전에는 철원의 지휘통제실에서 군단장으로서 작전 회의를 주재하고 휴전선 일대의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강철처럼 날카로웠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 그녀는 서울 용산에 위치한 재단 본부의 글로벌 상황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서 그녀는 전 세계에 흩어진 재단의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총수로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부드러운 백합으로 변모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한지원 재단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고 혁신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다. 재단은 더 이상 재난이 발생한 뒤에 구호 물품을 보내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았다. 재단 산하에 설립된 H바이오 연구소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여 아프리카와 동남아의 풍토병과 희귀병 치료제 개발에 나섰다. 그녀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약회사들이 외면하는 질병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선언했다. 또한 블루 플래닛 팀이라는 환경 감시단을 창설하여 군사용 정찰 위성과 드론 기술을 이용해 전 세계의 불법 벌목, 해양 오염, 사막화 현상을 감시하고 육군의 공병 기술을 동원해 이를 복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가장 놀라운 행보는 평화중재위원회의 출범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군사적 전문성과 국제적 신뢰를 바탕으로 오랜 분쟁으로 신음하는 국가들의 무력 충돌을 중재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그녀는 양측의 지도자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냈고 서로를 향한 총부리를 거두는 순간 재단은 당신들의 땅에 병원과 학교 공장을 지어줄 것이라는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던졌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철 같던 강지원도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랑스러운 후배에게 군단장직을 물려주고 평생을 바쳤던 군복을 벗었다. 그녀의 전역식은 대한민국군 역사상 가장 성대하고 감동적인 행사로 기록되었다. 군복을 벗은 그녀는 온전히 재단 활동에 헌신했다. 백발이 성성한 그녀는 더 이상 전장의 지휘관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떤 지도자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졌다. 그녀는 유엔 총회 연단에 서서 인류의 가장 큰 적은 서로를 향한 증오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역설했고 그녀의 연설에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어느덧 그녀의 나이 90이 가까워졌다.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 만큼 쇠약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여행지로 젊은 시절 자신의 군대가 평화를 심었던 동남아의 마리타 공화국을 찾았다. 과거 태풍과 내전으로 폐허가 되었던 그곳은 이제 푸른 숲과 현대적인 도시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나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세웠던 학교의 교정에서 해맑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한 소녀가 그녀에게 다가와 수줍게 꽃 한 송이를 내밀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나라를 구해주셨다고 아빠한테 들었어요. 강지원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소녀는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부 알지 못할 터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좋겠다. 자신의 삶이 이름 모를 소녀의 미소 속에 녹아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철원의 민간인 통제선 인근에 위치한 작은 집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냈다. 그녀는 맑은 날이면 창밖으로 보이는 북녘의 산하를 오랫동안 바라보곤 했다. 그녀의 손에는 늘 낡은 가죽 수첩과 이제는 잉크가 나오지 않는 낡은 만년필이 들려 있었다. 어느 고요한 봄날 아침 강철 백합은 한 송이의 꽃처럼 조용히 잠들었다. 그녀의 장례식은 그녀의 유언에 따라 조촐하게 치러졌지만 전 세계의 모든 방송은 정규 편성을 중단하고 그녀의 삶을 기리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각국의 광장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그녀를 추모했고 그녀가 세운 병원과 학교에서는 그녀를 어머니라 부르던 수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강지원의 이름은 역사 속에 영원히 새겨졌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 하늘 위에서 펜으로 생명을 구한 영웅, 군인이자 의사였으면 국경을 넘어 인류애를 실천한 위대한 지도자. 그녀가 떠난 후에도 한지원 재단은 그녀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교정에는 강철 백합 한지원의 동상이 세워졌고 생도들은 그녀의 동상 앞에서 조국 수호와 세계 평화에 헌신할 것을 맹세한다. 강철처럼 단단한 의지로 백합처럼 순결한 사랑을 실천했던 그녀. 그녀의 위대한 비상은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희망의 씨앗은 전 세계의 토양에 뿌리내려 영원히 시들지 않는 평화의 꽃을 피워낼 것이다. 강철 백합은 그렇게 전설이 되어 영원히 우리 곁에 피어 있다.